과거 우리는 소총 한 자루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적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일궈낸 기술력이 이제는 135조 원이라는 거대한 수주잔고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이 숫자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증명하는 완벽한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 변기창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과 양산 체계는 우리만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문과 동시에 공정을 돌려 최신형 전차를 인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기술 자립하는 일본과 독일조차 부러워하는 요소입니다.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며 어떤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고 수출길을 열어가는 저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방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하며 서방 국가들의 전력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없으면 우방국들의 안보 체계가 흔들릴 정도의 막강한 위상을 확보한 셈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부상하며 방산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생산 라인이 가동되는 속도는 서구권 국가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제인스 국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주문부터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단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제조 역량이 결집된 결과물로 평가받습니다. CNN은 폴란드 계약을 언급하며 유럽의 안보 공백을 메울 유일한 대안은 한국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생산 지연으로 고전하는 사이 K2 전차가 그 자리를 완벽하게 깨찼습니다. 포브스는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꼽았습니다. 서구권 국가들은 한국 무기 체계가 나토 표준과 완벽히 호환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정비 체계까지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식은 구매국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양분하던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제3의 대안으로 우뚝 선 모습은 경이롭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수출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직접 사용하며 검증된 무기라는 신뢰는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135조 원이라는 숫자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의 수주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합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방산 시장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가진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과 정밀 제조 기술이 결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무기가 배치되는 곳마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확장되는 모습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135조 원의 수주 잔고는 단순한 매출액이 아니라 우리 국력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눈부실수록 미국의 방산대 기업들은 한국을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숑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타격을 입으면 미국 정부도 움직일 것입니다. 미국은 수출 통제 기술 규정을 강화하며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부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외교적 압박을 통해 제3국 수출을 방해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미군과의 공동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경쟁자가 아닌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술진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마다 밤을 지새우며 독자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KF-21의 심장인 에이사 레이더를 단 몇 년 만에 국산한 사건은 전 세계가 기적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대한민국 연구원들이 좁은 연구실에서 끝내 성공시켰습니다. 방산 빅4의 수주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2,918억 원을 돌파하며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1조 원 이상 급증한 이 숫자는 우리 방위 산업이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증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방산 부문에서만 37조 2천억 원의 일감을 확보하며 선두를 굳혔습니다. 작년 말 폴란드와 맺은 7조 5,600억 원 규모의 천무 유도미사일 계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거리
사거리 80km를 자랑하는 천무의 정밀 타격 능력은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전력입니다. 노르웨이와 체결한 1조 7,500억 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은 북유럽 시장 장악의 신호탄입니다. 스페인과는 무려 9조 4,5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5조 4천억 원대 레드백 장갑차 수주를 목전에 두고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페제아 2000 자주포가 높은 가격으로 외면받는 사이 K9은 시장을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K9 자주포 한 문의 가격은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경쟁 기종 대비 매우 합리적입니다. LIG 넥스원은 26조 2,300억 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동의 맹주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천공투 물량만 13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요격 미사일 체계 수출은 국가 간의 고도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고난도 계약입니다. 우리 기술진은 과거 파트리언 미사일의 기술 구걸을 당하던 서름을 딛고 독자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국산화율 90%를 넘어선 천공투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 최고의 성과물입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전차 계약에 힘입어 방산부문 수주 잔고가 107.6%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10조 5,181억 원이라는 숫자는 현대로템이 전세계 기갑전력의 새로운 표준임을 상징합니다. 페루와는 K2 전차 54대와 장갑차 141대를 공급하는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남미 시장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역시 27조 원의 잔고를 바탕으로 중동의 KF-21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방산 수출은 무기 판매를 넘어 국가 간의 30년 이상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합니다. 무기 체계가 도입되면 정비와 부품 교체 사업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낙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100조 원의 수주 잔고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수천 개의 협력사를 살리는 동력입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 밤을 지새운 연구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위대한 기적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집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기술을 빌려 쓰던 추격자였으나 이제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춘 선도자입니다. 100조 원의 수주 잔고는 우리 국가적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납기 속도와 품질에 감탄하며 러브콜을 보내는 현상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수출 대상국을 유럽과 중동을 넘어 북미 시장까지 확대하려는 원대한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경쟁자가 아닌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은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쌍두마차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세계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장엄한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안보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26년 1월 8일 K9의 지뢰살포 모듈 장착한다 영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전차부터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해왔습니다. 적 전차를 어떻게 부술지가 아니라 어디서 멈추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계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가진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포를 올렸던 K9 차체 위에 전장을 통째로 잠그는 지뢰살포 전력을 얻는 구상입니다. 전차와 같은 기동력을 가진 플랫폼이 수십 분 만에 킬로미터의 진입로를 봉쇄합니다. 즉 전차가 오기도 전에 전쟁의 흐름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닙니다. 바로 전장을 구성할 시간 지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포병 강국을 넘어 이제는 미래전장 설계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의 시간 지배를 위해 K9 차체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을 정리해서 읽다 보면 폴란드라는 나라가 더 이상 동유럽의 전초기지로만 묘사되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이터와 디펜스 뉴스의 문장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전차 숫자나 포병 사거리보다 먼저 등장하는 건 시간과 지연 효과입니다. 러시아가 국경을 넘는 순간 폴란드가 몇 시간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설계했는가가 분석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반복 등장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K9 차체입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무기는
신형 전차가 아니라 전차가 오기 전에 전장을 잠그는 방식이었습니다. 해외 기사들은 이를 방어무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장의 리듬을 바꾸는 수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중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폴란드가 최근 공개한 궤도형 지뢰살포 전력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뢰를 뿌리는 차량 하나가 추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외신들은 이 선택을 우크라이나 전쟁 5년차에서 도출된 계산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러시아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화력 손실이 아니라 멈춰서는 순간이라는 점, 그리고 그 멈춤이 드론과 정밀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미 전장에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 전차 손실의 상당 부분이 대전차 지뢰로 인한 정지 이후 발생했다고 평가합니다. 지뢰는 폭발력이 아니라 흐름을 끊는 무기로 다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만든 K9 차체가 다시 등장합니다. 원래 이 차체는 포를 쏘기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 전혀 다른 답을 꺼내 들었습니다. 궤도형 기동력으로 험지를 가리지 않고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수 킬로미터 길이의 장애물 지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해외 보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한 번 전개로 약 1.8km 길이 180m 폭의 지역에 대전차 지뢰를 살포할 수 있고 전체 살포는 30분 이내에 끝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성능표가 아니라 작전 계산표로 읽힙니다. 나토 증원군이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최소 시간을 만들어내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선택이 미국이나 독일의 주력 장비가 아니라 한국산 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반복해서 같은 배경을 짚습니다. 생산 속도 유지비, 그리고 개조 자유도입니다. K9 차체는 이미 폴란드 현지에서 운용과 정비 경험이 축적돼 있고 부품 조달망도 안정화돼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해 훈련 체계를 다시 짜는 것보다 검증된 차체 위에 새로운 전술을 얻는 편이 훨씬 빠르다는 판단입니다. 이 계산은 방어 전략이 아니라 산업 전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이 한국 시청자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전쟁을 막는 시간을 계산해온 나라입니다. 포탄 숫자보다 동원 시간, 장비 성능보다 전개 속도를 먼저 따져온 군사 문화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쌓아온 전장 시간 관리 능력이 유럽의 현실과 맞닿은 결과로 읽힙니다. 전차가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차가 오기 전에 판이 끝나게 만드는 구조. 해외 매체들이 지금 한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왜 폴란드가 전차나 자주포보다 지뢰 살포 전력을 먼저 꺼냈는지, 이 선택이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부담인지, 그리고 이 계산의 끝에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숫자와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장 데이터부터 보셔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4년차 이후 서방 군사 분석 보고서들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 손실의 약 55에서 60%가 직접 타격이 아니라 정지 이후 파괴라는 점입니다. 즉 전차가 즉각 격파된 것이 아니라 대전차 지뢰나 장애물에 걸려 멈춘 뒤 드론과 포병, 유도무기에 노출돼 파괴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격파가 아니라 정지입니다. 전차가 멈추는 순간 전장의 주도권은 공격자에서 방어자로 넘어갑니다. 폴란드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화력을 늘리는 대신 멈추는 지점을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숫자는 시간입니다. 러시아군이 지뢰지대를 돌파하는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수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이상입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 투입, 지뢰 제거 로켓 사용, 공병 전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병력과 장비가 집중 노출됩니다. 이 시간 동안 방어 측은 드론 타격과 간접 화력으로 손실을 누적시킵니다. 폴란드가 계산한 건 이 시간입니다. 나토 증원 전력이 동부 국경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최소 지연 시간은 약 72시간으로 평가됩니다. 지뢰 살포 전력은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공개한 궤도형 지뢰 살포 차량에 정량적 재원을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 대가 최대 약 600발의 대전차 지뢰를 탑재합니다. 6개의 발사 모듈을 통해 지뢰를 살포하며 한 번 전개로 약 1.8km 길이 180m 폭의 장애물 지대를 형성합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32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고정진지가 아니라 기동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궤도형 차체 덕분에 도로가 아닌
지역인 농지, 숲, 진흙지대에서도 동일한 전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굳이 궤도형이었을까? 기존의 트럭 기반 지뢰 살포 차량은 비용이 저렴하고 운용이 간단하지만 지형 제약이 큽니다. 바퀴식 플랫폼은 전쟁 초반 도로가 파괴되거나 폭격으로 훼손될 경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궤도형은 전차와 동일한 기동 경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즉, 적 전차가 접근 가능한 모든 곳에 지뢰를 먼저 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는 공격자 입장에서 악몽에 가깝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폴란드는 독일이나 미국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의 K9 차체를 기반으로 이 전력을 구성했을까요? 답은 산업과 숫자에 있습니다. K9 차체는 이미 폴란드에서 수백 대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현지 조립과 정비 체계가 구축돼 있고 부품 공급망도 안정화돼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초기 교육 비용과 정비 인프라 구축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추산하는 바에 따르면 동일한 궤도형 플랫폼을 신규 도입할 경우 초기 운영 준비 비용만으로도 대당 수십억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반면 K9 자체는 이미 검증된 내구성과 출력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 중량 약 47톤급 자체는 포탑 대신 지뢰 살포 모듈을 얹었을 때 구조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출력 대비 중량 비율도 궤도형 공병 장비로 전환하기에 적합한 수준입니다. 이 덕분에 폴란드는 차체를 바꾸지 않고 임무만 바꿨습니다. 이 선택은 군사적 결정이면서 동시에 예산 결정입니다. 알려진 계약 규모는 한화 약 3,500억에서 4,000억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으로 폴란드는 단순 장비가 아니라 국경 전체의 방어 리듬을 설계하는 수단을 얻었습니다. 이 선택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부담을 떠안는 쪽도 명확합니다.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고강도 방어 능력을 확보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전차와 장갑차 운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지뢰지대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공병 장비, 폭파 장비,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병력까지 포함하면 공격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전차 한 대가 지뢰에 걸려 멈추는 순간 그 전차는 더 이상 100억 원짜리 무기가 아니라 100억 원짜리 표적이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흐름이 한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전장을 잠그는 기술의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9 자체는 이제 자주포의 기반이 아니라 다목적 전장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탄약 운반, 지휘 통제, 공병, 그리고 지뢰 살포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파생 수출을 만들어냅니다. 차체 하나가 여러 전력으로 분화되면서 유지비, 개조, 업그레이드 시장이 함께 열립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선택이 한국군에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한국군 역시 트럭 기반 지뢰 살포 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기동성과 생존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공중 살포 체계와 결합할 경우 궤도형 지뢰 살포 전력은 한반도 방어 개념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지형이 복잡하고 접근로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장애물 지대를 형성하는 능력이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폴란드의 선택은 방어 무기 강화가 아니라 전쟁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전차가 오면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전차가 오기 전에 계산이 끝나버리는 전쟁. 이 계산법을 가장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나라 중 하나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실전 데이터와 숫자 그리고 구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KF-21은 우리가 만든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외산 미사일 한 발을 통합하기 위해 무려 5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통합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그들이 통합 코드를 넘겨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방산이 진정한 독립을 선언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중동의 심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월드 디펜스 쇼 현장은 단순한 무기정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양대 산맥인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손을 맞잡고 항공무장 국산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던 그 순간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년은 한국 방산이 더 이상 서방 세계의 하청기지나 조립공장이 아니라 플랫폼과 무장 체계를 모두 갖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이번 소식이 타전되자마자 해외 유력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의 행보를 집중 조명하며 경계심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이번 한국 기업들의 협력을 두고 한국이 KF-21 보라매를 필두로 플랫폼 수출을 넘어 무장 체계의 완전한 독립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기체 설계 능력에 이어 항공무장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독자적인 패키지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국의 군사주간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내놓은 관점입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엄격한 무기 수출 통제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느린 납기 속도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한국이 내민 국산 항공무장 개발 카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전략이 철저하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넘어 연간 4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 세계 공대공 미사일 시장의 판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외신들이 언급한 타이밍과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입니다. 과거 우리는 미국산 미사일인 암람 한 발을 사오기 위해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을 지불해야 했고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은 한 발당 30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임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와야 했습니다. 돈을 낸다고 바로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술 보호라는 명목하에 소프트웨어 통합 코드를 알려주지 않아 우리 전투기에 남의 미사일을 다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수백억 원의 통합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넘어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해였으며 수출 협상 테이블에서도 항상 을의 위치에 서게 만드는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격적인 협력은 이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방산의 선전포고입니다. 외신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무장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 레이시온과 유럽 엔비디에이 등 거대 방산기업들이 90% 이상 독점해온 미사일 시장의 가격 결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라매 전투기 개발 초기에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엔진과 레이더 그리고 무장의 국산화율 문제는 이제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셀즈 포인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들은 안보 위기가 고조될수록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무기 체계를 원합니다. 미국의 의회 승인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험을 수차례 했던 그들에게 한국산 무기 패키지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한국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유연하게 대처하는 놀라운 협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존 방산 선진국들이 보여주던 오만한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이기에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숫자가 말해주는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투기 한 대를 수출할 때 기체 가격이 약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전투기가 30년 동안 운용되면서 사용하는 무장과 유지보수 비용인 총 수명주기 비용은 기체 가격의 3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전투기라는 껍데기를 팔면서 알짜배기 수익인 미사일 시장은 미국과 유럽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폴란드에 수출했을 때 기체 가격이
가격은 약 4조 원 규모였지만 향후 30년 뒤따를 후속 군수지원과 무장 패키지 규모는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산 항공무장 개발 본격화는 남 좋은 일만 시키던 이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타파하고 그 막대한 부가가치를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로 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글로벌 안보 전문지들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KF-21과 한국형 무장 패키지라는 완벽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차세대 미사일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에 장착돼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 이상인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과 동급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면서도 가격은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혈관을 뚫는 대역사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그 끝에는 자주국방의 완성이라는 찬란한 깃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이 결정이 지금 나왔으며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치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가 손을 잡고 그려나갈 미래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서류 상해 계약을 넘어 개발의 속도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당초 2028년경으로 예정되었던 보라매 전투기 블록2의 개발 일정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앞당겨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체는 완성되어 가는데 쏠 화살이 없다면 그것은 최신형 스포츠카에 엔진이 없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덕티드 로켓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기존의 고체 로켓 모터를 사용하는 미국의 암람 미사일은 한번 점화하면 추적을 조절할 수 없어 사거리가 끝날 즈음에는 힘이 빠져 적기가 급선회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를 흡입하여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램제트 방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하 4.5, 즉 시속 5,500km 이상의 초음속으로 날아가면서도 끝까지 추적을 유지해 적기가 도망칠 수 있는 회피불능 구역을 기존 미사일 대비 3배 이상 넓혀버립니다. 이는 한 발당 약 32억 원에 달하는 유럽의 최신형 미티어 미사일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무서운 계획입니다.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방산 선진국들도 혀를 내두르는 이 램제트 기술을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의 연구진들이 피땀 흘려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파급력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국산 항공무장은 KF-21 보라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미니-이지스함이라 불리는 FA-50 경공격기의 환골탈태를 예고합니다. 그동안 FA-50은 대당 약 600억 원에서 700억 원이라는 뛰어난 가성비를 가졌음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베스트셀러인 F-16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FA-50의 사거리 160km급 암람 미사일 통합을 끝내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도입국들은 훌륭한 기체를 가지고도 눈앞의 적기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산 중거리 미사일이 개발되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FA-50의 국산 A사 레이더와 한국형 중거리 미사일이 통합되는 순간 이 기체는 F-16 최신형인 바이퍼급 성능을 내는 미니 KF-21로 변모하게 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워즈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적 진보가 시장의 판도를 흔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기 소모 속도가 빨라지면서 즉시 전력감이 절실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FA-50 48대를 긴급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한국산 독자 무장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기체부터 무장까지 턴키로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신속 공급 국가가 됩니다. LIG 넥스원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사거리 500km급 한국형 타우러스로 불리는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는 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램제트 엔진을 활용한 장거리 타격 체계에 집중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경쟁은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의 동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한국 방산의 포트폴리오는 빈틈없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투기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만든 화살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적 성취와 산업적 노력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추격자의 위치를 벗어나 선도자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강대국들이 쓰다 버린 무기를 주워 쓰거나 비싼
비싼 돈을 주고도 굽신거려했던 서름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카이와 하나의 협력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국산 항공무장의 완성은 우리 공군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갑의 위치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라는 하드웨어와 미사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완벽한 안보 솔루션을 파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 6월 7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항해금지구역 설정 공고가 발표되면서 6월 11일 전후로 실제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시험 공역이 설정되어 극초음속 기술과 관련된 비행 궤적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 이상을 유지하면서 적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탄도 궤적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추진체를 사용해 낮은 고도로 변칙 기동을 하거나 초고대에서 활공 형태로 내려꽂히면서 사거리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 같은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을 통해 이미 중장거리 타격 수단을 확보했고 지하관통탄도 운용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극초음속 기술까지 더해지면 전시 상대의 지휘부와 핵심 자산을 초반부터 빠르게 무력화할 수 있는 다층 공격 능력이 완성됩니다. 이번 시험은 공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까지 확장된다고 알려졌는데 이것은 장거리 탄도와 마하5 이상 비행을 전제로 세운 비행 루트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거나 엔진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세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먼 비행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안전을 확보해야 해서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도 크고 중국이나 일본 정찰 자산이 시험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상황이므로 넓은 구역을 폐쇄한 채 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월 말에 이미 유사구역을 설정해 발사 테스트를 수행했던 전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개선된 비행체를 투입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이 극초음속 비행체인 하이코어 시제품에 가깝다고 예측합니다. 하이코어는 초기 추진 단계에서 고체 로켓 부스터로 속도를 올리고 램제트, 스크램제트로 전환해 마5 이상의 극초음속 영역으로 진입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동체가 엄청난 열과 충격을 견뎌야 하는데 이 과정을 위해 연구진이 일찌감치고 온 내열재와 복합 재질의 두께 배합 등을 극비리에 테스트해왔다는 비화도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어느 시점에는 국내 대학 연구소와 산학 협력을 위장한 형태로 특정 합금 소재 열 처리 데이터를 교환한 사실이 내부적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로 불리는 극초음속 활공체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현재 중국의 둥펑 17도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는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데 있어 초음속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만으로는 극초음속 방어 체계를 돌파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레이더망과 지대공 미사일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해 서해 및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극초음속 무기의 파괴력은 강력한 파괴력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속도에서 나옵니다. 마하5 이상의 속도라면 탄두 중량이 비교적 작아도 운동 에너지만으로 항공모함급 대형 함정을 치명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단일 탄두로 적항모 전투단을 한순간에 무력화한다면 과거처럼 핵이나 탄도미사일의 억지력이 아니더라도 국가안보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이 효율적인 이유는 작전 시간 단축과 함께 적의 대응 시간을 아예 빼앗아 버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지상형 이동식 발사대와 해군 함정, 심지어 잠수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 중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잠수함 발사형으로 전환된다면 적 입장에서는 발사 징후를 탐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반응 속도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동북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 진입 시 한국 해군이 잠수함으로 극초음속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주변국이 고려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한 억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과거 소련의 P-70 모스키트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서방 해군에 공포를 주었듯이 극초음속 무기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위협성을 보여줍니다. 마하에서 7대로 비행하며 종말 단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칙 기동을 수행하면 사실상 요격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영역을 빠르게 따라잡는 이유 중 하나는 고도화된 반도체 전자부품 제조 능력을 응용해 극초음속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 센서와 통신 모듈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025년 전후로는 극초음속 시제기를 완성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연 측이 단연간 분산 개발해온 엔진 모듈과 복합 제동체 기술을 올해 안에 통합 검증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만약 이번 발사에서 엔진이 마하에서 6구간에서 안정적인 연소를 지속하고 유도 제어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본격적인 전력화가 2030년 전후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번 시험 일정을 전후로 중국의 정찰함이나 일본 해상 초계기 등의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국이 내놓는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해 그만큼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동북아 역학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중 관계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군사기술 우위를 놓고 벌어지는 미묘한 신경전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을 정량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응시간 단축입니다.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무기는 500km 내 표적에 도달하는데 대략 5분 내외가 걸립니다. 기존의 아음속 또는 초음속 미사일이 20분에서 수십 분 걸리던 것에 비하면 최소 4배 이상 빠르게 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요격 확률 하락입니다. 적 레이더가 탐지한 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도 극초음속 비행체가 변칙 기동한다면 보통 3분 이내에 표적에 도달하기 때문에 방어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타격 오차 감소 효과입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종말 유도까지 수정할 수 있어 탄두가 표적을 벗어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미국의 X-51A 시험에서 일정 구간의 유도 오차를 15m 이하로 유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정도 오차면 지휘시설 같은 고가치 표적을 충분히 정밀 타격 가능합니다. 한국이 유사 수준으로 기술력을 갖추면 전시의 적 주요 시설을 점정타로 무력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심리적 영향력 강화입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유만으로 주변 함대나 기지에 엄청난 압박감을 가합니다. 이는 냉전 시대 소련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강조했던 방식과 유사하지만 극초음속은 그 효과가 훨씬 극적입니다. 따라서 주변국이 한국을 대할 때 외교안보 협상에서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고 이는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 안보 구도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막대하고 엔진 내열 소재 유도 장치 등 많은 기술적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국가연이 따로 확보한 해외 부품 중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소재 기업을 총동원해 급히 대체재를 생산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개발이 쉽지 않지만 한번 완성하면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극초음속 분야를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발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를 두고 현무6 아니면 새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냐라는 논쟁도 있는데 전반적 분석은 극초음속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은 이미 현무5와 같은 대형 모델로 ICBM급 사거리를 달성했다는 얘기도 나올 만큼 성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굳이 같은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방어망을 뚫는 극초음속 기술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전략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극초음속 무기는 미래전에서 핵무기처럼 사용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도 극초음속 무기로 제한적이면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화로 2022년 하반기에
국가연 일부 연구진이 호주 사막지대를 방문해 장거리 로켓 모터 실험을 진행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호주의 넓은 사막 훈련장이 무기 시험에 최적이어서 관심을 모았던 일이 실제 이뤄진 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방문에서 얻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 이번 서해 발사에 적용할 추진체 설계를 큰 폭으로 개선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 시험장을 병행 운영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궤적과 환경에서 극초음속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3년 내에 엔진 동체 통합 기술이 완성된다면 2030년 전후로 한국군이 극초음속 전력을 본격 배치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핵과 달리 실제 사용 문턱이 비교적 낮아 전략적 억제력과 국지전 상황에서의 실질적 응징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한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진행할 때 한층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한국은 원하는 외교 안보적 이익을 좀 더 주도적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우주에서 미사일을 직접 조종하는 충격적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 우리는 미국의 위치 파악 시스템과 통신 데이터가 없으면 전장에서 완벽한 장님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한 발당 수십억 원이 넘는 최첨단 타격 무기를 쏘고도 표적에 맞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강배국물치만 살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쏘면 항상 남의 나라 탐지 자산으로 확인해야 한다니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판이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적에도 위성통신망을 확보하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강배국들의 통신 독점 구조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국방기술이 세계 자본의 흐름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력 군사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최근 전 세계 국방전략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미 해군이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사거리 1600km의 신형 해상타격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사상 최초로 위성 데이터 링크가 탑재된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이 미사일은 1시간 넘게 비행하는 동안 적 함대가 수십 킬로미터 밖으로 회피해버려 명중률이 급감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 역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스타링크가 증명한 저궤도 위성의 파괴력을 조명하며 미래전의 승패는 우주궤도 장악력에 달렸다고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방산경제를 연구하는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은 자본의 흐름과 통신 권력의 거대한 이동입니다. 과거 군에서 쓰던 정지궤도 위성은 고도 36,000km의 위치에 0.5초 이상의 심각한 통신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위성과 통신하는 단말기 크기도 냉장고만큼 거대해서 좁은 미사일 내부에 탑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망상이었습니다. 위성 일기를 띄우는 데만 5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소모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극소수의 강대국만이 막대한 국구를 쏟아부어 누리던 배타적인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도 300에서 500km 사이를 도는 저궤도 네트워크는 이 장벽을 완벽히 허물었습니다. 통신 지연을 0.02초 이내로 줄이고 스마트폰 크기의 단말기로 소형 무인기나 미사일 내부에도 완벽하게 이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저궤도 통신 모듈을 개발하기까지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계가 그동안 물밑에서 겪은 참혹한 실패와 극복의 비화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해군의 비대칭 전력인 무인 수상함 사업은 예산 낭비 지적과 함께 중단돼 뼈아픈 위기였습니다. 거친 해상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함정을 조작하려면 끊김없는 통신망 유지가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는 강원도 일대처럼 험준한 산악지형이 해안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환경은 전파의 흐름을 가로막는 무덤과 같습니다. 지상 기지국 방식으로는 60km만 벗어나도 통신이 두절되는 참담한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남해와 서해에 수백 개의 대형 중계철탑을 세우려면 수조 원의 예산이 바다에 버려질 판이었습니다. 북한 지휘부를 노리던 한국판 하록 스텔스 무인 공격기 역시 삼봉우리를 넘을 때마다 데이터 링크가 끊어지는 치명적 결함으로 영원히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대한민국 방산자부는 판을 뒤엎는 승부수를 시장에 던집니다. 하나 시스템은 유럽을 기반으로 한 위성기업 원앱에 3억 달러 현재 환율로 약 4천억 원의 막대한 자본을 전격 투자합니다. 아시아 지역 전역의 독점적 위성망 사용권과 군사적 활용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베팅이었습니다. 이 과감한 결단 하나로 벼랑 끝에 무인기 사업들은 기적처럼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수조 원의 기지국 구축 비용을 아끼고 적진 깊숙한 후반까지 사각지대 없는 통신망을 장악했습니다.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이리듐 이성망과 융합하여 우리 군의 정밀 타격 반견은 우주를 통해 무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하늘을 가르는 한국의 초정밀 타격 미사일로 향합니다. 사거리 500km의 국산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압도적인 타격력을 자랑합니다. 과거 독일에서 들여온 타우러스는 한 발당 20억 원의 엄청난 고가에도 전투기 전용 통신망 덕분에 비행 궤적과 명중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독자 우주통신망이 없던 국산 미사일은 쏘고는 나서 허공의 운에 맡겨야 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전투기 역시 통신을 유지하려다 적의 대공망에 위태롭게 노출되는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적에도 위성통신산업 협의회를 출범시키며 2030년까지 수십 기의 전술 통신위성을 쏘아올리는 거대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통신기술력이 101대 30 수준에 머물던 우리는 단숨에 85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있습니다. 미국이 한 발당 30억 원 이상을 들여 토마호크의 복잡한 통신 모드를 달 때 우리는 현무와 철룡에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고도 생산 단가를 절반 이하로 억제할 막강한 제조업 인프라를 지녔습니다. 남해 바닷속 잠수함이 미사일을 쏘고 실시간 표적 변경은 서울의 벙커나 조기 경보기에서 수행하는 초연결 교전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사거리를 늘려도 표적을 놓칠 걱정이 사라지니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의 행보에 경악하며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룰과 국제 방산자본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거대한 분기점에 섰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첫 수출국이 인도네시아로 가닥이 잡히며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기술 유출 논란을 일으킨 국가와의 거래가 타당한지 묻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냉혹한 경제학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의 수와 리스크 차단 과정입니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 상태로 해상과 육상으로 은밀히 운송해 현지 조립을 강제한 것은 막대한 수출 선수금을 받기 전까지 핵심 기술의 전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지독하고 치밀한 전략입니다. 과거 콧대 높은 프랑스가 무기를 팔 때 썼던 자본주의적 거래 방식을 우리가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국익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욱 파괴적인 사실은 중동의 거대한 자본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명품 요격 체계인 천궁2를 단 하루라도 먼저 받으려고 체면을 벌인 채 치열한 외교전을 불사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수출형 레이더 개발 자금을 대주며 1순위 고객이 되자 2028년으로 밀려난 사우디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흔들며 우리 생산 라인을 압박합니다. 과거 초강대국의 무기를 현찰로 싹쓸이하던 중동의 절대보호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일정표에 맞춰 국가 안보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무기 납품 순서가 중동 지역 내 권력 서열이 되는 전대미문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을 통제하는 진정한 권력은 우주 궤도 통신망 확보와 실시간 데이터 통합 기술에 달렸습니다. 위성 통신망이 완벽하게 이식된 차세대 미사일을 수출하는 날 우리는 쇳덩어리 무기만 일회성으로 파는 하청국가에서 벗어납니다. 미사일을 조종하는 우주 주파수 권한과 강력하게 암호화된 군사 데이터 서비스를 매월 막대한 구독료를 받으며 제공하는 글로벌 안보 플랫폼의 영구적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스마트폰 생태계로 전 세계 국구를 무자비하게 긁어모으듯 한국 국방산업이 무기와 우주를 연결하는 독점적 군사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이 흘려주는 위성 정보에 목마르던 변방의 나약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냉혹한 자본의 논리와 압도적인 첨단 제조업 기술을 융합해 우리 힘으로 하늘과 우주를 잇는 거대한 장을 벼려냈습니다. 수백 년간 서방 국가들이 독점해온 군사 권력과 천문학적인 방산 자본이 바야흐로 한반도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뼈아픈 서름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멈추지 않는 도약과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이제는 가장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8월 17일 한국 새로운 APS 개발 영상입니다.